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빈손 만찬, 밥만 먹었다. 그럴 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대통령실 만찬이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각종 리스크, 시급한 현안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측 간 불화만 키운 게 아니냐는 박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지율 20%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같은 편끼리 서로 갈라져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새어나옵니다. 한 대표가 다시금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까지 여권의 갈등이 이어질는지 이채림 기자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90분간의 만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했고 재요청 사실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독대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성사 여부보다 독대 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게 더 급했던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묻어둔 빈손 회동이란 지적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말을 안 하려고 작정한 듯해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면 당대표가 조금 민심도 전달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2달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이 당정 간 갈등만 재확인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 대표가 다시 요청한 독대 역시 성사가 불투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불협 화음이 위험 수위라는 지적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대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은 급박한 전국 상황을 볼 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정도여서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은 어떻게든 자주 만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 장관을 지낸 이재호 상임고문은 당시 이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세종시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국회 현안과 외교 문제에 있어선 당대표를 불러 의견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불러다 만났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고. 당 원로들은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독대라는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자주 만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가 매주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가진 것처럼 회동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서로 힘이 실리지 당무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 얘기 매주 당대표한테 해주고. 무엇보다 독대 요청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양측 간 신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개돼서 독대하는 방식은 좋지는 않아요. 공개적으로 알려져 놓으면 대통령실에서 조금 거부감은 생기지.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는 포용력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나 자기 정치로 비치는 당대표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미 불기소 권고를 받은 김 여사까지 함께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 여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100명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명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증인 채택은 보류됐습니다. 여당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퇴장했습니다.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복해서 불러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뭐 내용도 뻔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권 탄압 아닙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기소 공고를 검찰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되고 선물을 건넨 최 목사만 기소된다면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뒤로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그 끝엔 국민의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수심위 공고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속앓이만 할 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죠.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기승전 김건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야당의 공세가 김 여사에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의혹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지금은 정치 공세 수준이지만 추후 특검 등을 통해 위법 여부까지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추진도 못할 게 없다는 게 현 야당의 기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군주 민수 백성은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최근 야권이 띄우는 김건희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김 여사가 지난 총선과 2022년 보궐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제3자의 증언 녹취가 나오고 있고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정황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또 묻혀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엔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것도 야당 공세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통화 상대가 김 여사가 아니었고 김 여사가 대표로 했던 전시기획사의 직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들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안 됐다 그걸 아직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시간 지나면 여론이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처리할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이탈하기 전에 적극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이 논란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취재 기자들과 만나는 거의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민심 이탈이 현실화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라면 당정은 이제 갈라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당정이 해법을 좀 내놔야 한다. 만찬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사실상 빈손이었잖아요. 아쉽다는 분들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도적으로 입을 닫아서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 대표 측에선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발언을 끊고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이 감정의 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잘 알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요. 집권 4년 차쯤은 돼야 윤 대통령이 당의 고민을 이해할 듯하다고 푸념했습니다. 네, 한 대표는 독대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좀 논의했다 이런 뉴스 전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1심 재판부가 2021년 송영길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당시 국회의원 11명의 이름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4명 외에 추가로 7명을 이례적으로 기재한 건데 법원이 왜 이런 건지, 7명은 누군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처음 이름을 공개한 전현직 의원은 7명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전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명의 이름을 공개한 건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등 4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입니다. 이 수사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나눈 녹취에서 비롯됐습니다.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재판부는 당일 민주당 의원 여럿이 모인 자리는 송 대표 지지 모임이 유일하다고 봤습니다. 새로 이름이 공개된 전현직 의원 7명 가운데 6명의 현직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과 출석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게 논란이 됐었죠. TV조선은 당시 양 후보 측이 새마을금고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재산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검찰이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 대신 이 돈의 일부를 두 부부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양문석 의원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의 3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검찰은 이 채무를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으로 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겁니다. 검찰은 또 새마을금고 측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사업거래 명세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은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해명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 31억여 원보다 9억 원 이상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 모집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의 딸에 대해선 부모의 요청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승교원들의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두고 북한 김여정이 정찰 위성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이 핵 전략 자산 꺼내들고 힘 자랑하느냐 이런 비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없는 종류라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위성으로 잠수함을 찾아낸 건지도 의문인데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7,800톤급 잠수함인 버몬트함입니다. 2020년 실전 배치된 핵추진 잠수함으로 사거리 1,8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12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버몬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수중에서 최후의 핵 타격을 가하는 잠수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략 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버몬트함은 핵 토발이 가능한 핵 전략 잠수함이 아니어서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데 북한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비난 성명으로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핵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평가하기는 곤란하죠. 북한은 미국 핵잠수함만 뜨면은 신경질 반응을 다. 북한은 그제 오전 10시 3분 10초란 입항 시간도 포착했다며 정찰위성 성능을 과시했는데 실제 만리경 1호가 비슷한 시점에 부산 위를 지나간 걸로 관측됐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뭐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얼마나 큰 첩보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입항 사실이 공개된 사후에 위성 정보를 맞춰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 태세를 유지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get things done together.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하지만 매년 포함됐던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 비핵화 관련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무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 문제는 안보리 회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공조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ll this for a regime that has carried out more than 150 ballistic missile tests since 2022 and whose leader routinely threatens to obliterate South Korea and Japan and other countries. 미 전문가들은 특히 대선 전 북한이 도발을 계획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 대선 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24시간 긴밀한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12월에 시추를 시작하기로 했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국부 유출 우려에 대해선 광물을 개발할 때 투자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조광료를 개편해 현실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대왕고래로 이름 붙은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에 오는 12월 첫 시추공이 뚫립니다.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가 1차 시추 위치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지역의 유망 구조가 시추 위치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시추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1차 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6-1 광구와 8광구 부근에 위치한 대왕고래 지역은 자원 매장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투자 기업이 자원 채취에 성공할 경우 우리 정부에 내는 조광료 비율도 손봅니다. 최대 12%인 현행 기준은 소규모 개발을 전제로 만들어져 대형 유전 개발 시 국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조광료를 정하고 유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것은 12%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엑손모빌과 아람코 등 글로벌 석유회사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한 석유공사는 다음 달 투자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승합차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23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차 추적에 전속력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교차로를 지나는 버스의 뒤쪽 옆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충돌한 승합차는 그 자리에서 180도 회전하고 대형 버스도 사고 충격에 휘청이며 교각을 들이받습니다. 내가 올라갔거든 버스로. 기사가 아니 의자 껴가지고 막 사용하라고. 50대 버스 기사와 승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객 30명은 경상을 입었는데 2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가 충돌한 교각에는 차량 페인트가 묻어 있는 등 사고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승합차는 충돌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위반해 순찰차가 쫓고 있었는데 또다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순찰차가 보기에 저차 이상해. 음주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간 거고요. 빨간불이어가지고 쓰겠지 했는데 그냥 직진하다가.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1m 흉기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이와 관련해 유족들이 피해자 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최근 추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유족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1m 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 씨는 범행을 뉘우치긴커녕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 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의 댓글로 아들을 옹호했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라는 자가 엎드려 사과를 해도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그게 우리한테는 한이 안 풀리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들은 어제 숨진 아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백 씨를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첩 아버지일 수 있고 그 애가 중국 스파일 수가 있냐고. 그게 얼마나 가정이 수치스럽고. 피의자 부친 백 씨는 취재진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백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유족들은 이에 대해서도 배심원들 앞에서 또 황당 주장을 늘어놓겠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달 초 경남 지역 대표 청과시장에서 큰 불이 나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시장에는 화재 감지 시 소방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시장이 전국에 많다는 겁니다. 이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붕이 사라진 시장 건물. 불에 타거나 그을린 집기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덜 탄 점포를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에 무언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연기와 온도를 감지해 소방에 자동 신고하는 화재 알림 설비입니다. 상인들은 지난 3일 밤 화재 당시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기 작동을 했었으면 빨리 됐을 건데 여기까지 그래도 불이 안 번졌을 건데. 화재 알림 설비는 지난해 1월 국비와 지방비 3억 원을 들여 시장 모든 점포에 설치됐습니다. 상인회는 평소에도 오작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오작동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작동이나 미작동의 원인은 통신이나 전기적인 문제, 기기 자체 결함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는 비전문가인 상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말 이전에 설치된 화재 알림 설비는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도 않고 소방서에서 거기를 무조건 법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해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닌 시장은 608곳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제약사와 의사 간 검은 공생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로 이제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구차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제약업체는 의사 부부의 병원 홍보비는 물론이고 혼수 비용까지 대신 내줬습니다. 윤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제약 전 직원이 가지고 있던 로비 리스트입니다. 고려제약의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 등을 받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15일 전에 이제 병원에서 원정적으로 처방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다 기재를 한 후에 수량만큼 현금이 나오면 이제 현금을 이들한테 갖다 주죠. 의사와 제약업체의 검은 공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제약사는 병원장 부부의 결혼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고급 웨딩홀 대관료는 물론 해외 신혼여행, 예물 비용까지 내줬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급 쇼파와 가전제품을 직접 배송해주거나 의사 가족업체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병원 홍보비를 대준 곳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 정황을 확인한 제약사만 16곳. 의사들에게 뿌린 돈만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청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재건축 조합원 자녀에게까지 수억 원을 건넨 건설업체도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고액 보험을 들게 한 후 자녀를 보험 설계사로 허위 등재한 뒤에 수억 원의 수당을 주는 신종 리베이트 역시 함께 적발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정확히는 지난 7월에 웨딩 마치를 올린 신혼부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늘면 출산율도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예식장입니다. 주말 점심 등 황금 시간대는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한 2월까지는 다 차 있고 7월부터는 아직까지 여유 있어요. 내년도. 웨딩 플래너들도 늘어난 결혼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여유 있게 더 예약을 빠르게 해서 스케줄 마감이 굉장히 많은.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약 18,800건. 1년 전보다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7월은 결혼 비수기인데다 올해는 찜통 더위가 유독 심했는데도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 같은 달 상승폭으로 보면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 수요가 몰린 데다 결혼 정년기 인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0대 초반이 그동안에 혼인 연령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조금 많이 이제 혼인이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7월에 태어난 아기도 2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석 달 만에 출생아 수가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겁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0.7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폐암은 암 가운데 사망률 1위일 정도로 치명률이 높아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됐는데요. 이 검진으로 이 폐암이 조기 발견된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암 국가검진이 환자 90%를 놓치는 이유가 뭔지 황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고 건강검진도 거른 적이 없는 40대 여성 김모 씨. 2년 전 기침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였습니다. 담배는 한 번도 핀 적이 없고요. 음주도 사실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저설량 CT? 그게 이제 그 암을 발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라도 한번 찍어봤으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망률 1위 암인 폐암이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그런데 검진 대상을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30년을 피운 장기 흡연자면서 54세에서 74세 고령층으로 국한했습니다. 김 씨 같은 비흡연자와 비고령층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 결과 국가검진으로 폐암이 조기 발견된 환자는 전체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흡연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암이라는 것 자체가 증상을 빨리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춰가지고 폐암 국가검진도 대상자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만은 폐암 유전력이 있으면 비흡연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폐암 1기 진단율을 40%까지 높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달걀 생산 농가에서는 알을 안 낳는 닭을 골라내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자니 사료비 등 생산비가 걱정이고 또 전문 감별사를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AI 기술로 알을 안 낳는 닭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닭장을 가득 채운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선 4만여 마리의 닭이 하루 평균 28,000여 개의 달걀을 생산하는데 알을 잘 낳지 못하는 닭을 골라내는 게 늘 골칫거리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닭이 알을 낳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업체를 불러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는데 전문가에게 맡겨 한 마리씩 일일이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한 번에 40여만 원. 비싸다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닭을 솎아내지 않으면 사료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5천만 마리가 넘는 산란계 중 3%가 알을 잘 못 낳는다고 봤을 때 낭비되는 사료비만 매년 3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자동 식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달걀을 추적해 어느 닭장에서 몇 개의 달걀을 생산하는지 파악합니다. 문제가 되는 닭장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 비용과 사료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 있어서 설치와 이동이 매우 간편합니다. 개사 물 청소 시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 AI 장비를 산란계 농가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여야 모두가 발벗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부가 구상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민주당도 내놓았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최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장관이 맡아 정책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안 처리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인구부를 신설하면 여가부는 없애겠다는 뜻 아니냐며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지난 6월과 8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인구위기 대응부, 인구전략부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부처 신설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출산, 양육을 총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현재 5,200만 명 규모의 인구가 약 50년 뒤엔 3,600만 명으로 급감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이미 비슷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초당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부 후보와 단일화를 한 조전혁 후보 등 3명, 진보 진영도 1차 단일화를 한 정근식 후보를 비롯한 5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 상태입니다. 양 진영 모두 남은 기간 동안 완전한 단일화를 이뤄낼지가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득표 1위를 기록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양옥 전 교총회장, 홍우조 고대 교수를 제치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서울의 교양시민 여러분께서 제 편이 돼 저 조전혁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10년 만에 사실상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보수 진영 내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 교수가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추가 단일화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3명이 경선을 치른 진보 진영에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신만 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홍재남 전 서울 오류정 교장을 누르고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서울시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역시 완전한 단일화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재용 전 서울 디지털대 총장, 방현석 중앙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 4명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추격 상황을 생중계하며 슈퍼챗으로 불리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슈퍼챗 때문에 극단적인 컨텐츠가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왜 이를 또 방치할까요?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고 당시에도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이 유튜버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으며 생중계를 했고 400여 명이 시청 중이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전 생중계 영상들은 아찔한 추격전이나 운전자들과 폭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한쪽에는 실시간 누적 후원금을 띄워놨습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후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유튜버들은 싸움을 생중계하거나 동남아 유흥가를 실시간 방송하기도 합니다. 슈퍼챗으로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유튜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컨텐츠를 방송하는 거죠? 네, 슈퍼챗은 유튜버의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직접 현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번에 최대 5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연간 억대 수익을 거두는 유튜버들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해 한 유튜버는 슈퍼챗으로만 6억 3천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1억 원 이상 슈퍼챗을 받은 국내 유튜버는 45명에 이릅니다. 실시간으로 싸움하는 영상도 중계를 하던데요. 그렇다면 유튜브라는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유튜브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유튜버에게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리지만 90일이 지나면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슈퍼챗 수익의 30%를 가져갑니다. 유튜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수록 유튜브도 풍족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으라 그러면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죠. AI 자원과 인력 자원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했을 때 구글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뭘까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슈퍼챗을 막아버리면 수입이 주는 것밖에 없죠.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쳐도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독일과 유럽연합에는 플랫폼 규제법이 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할 뿐 강제할 법은 없습니다. 플랫폼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계속 주저하기만 하고 유력한 수단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에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의무를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 현장이 생중계되는 일도 있었던데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극단적인 컨텐츠를 막는 법 빨리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요. 지금 레바논에는 우리 교민 140여 명이 머물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집니다. 우리 교민에게 화상 인터뷰로 현장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폭격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레바논 동부 베카 지역에 13년째 사는 교민 정바울 씨가 창문을 열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건물 위로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북쪽 방면으로 지역에서 이제 연기가 이제 나오고. 정 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폭격이 있었다며 4일째 공습으로 주택가 너머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즉석에서 찍어 제공했습니다. 교민들은 서로 SNS로 안부를 확인하고 대피소도 여러 곳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수도원 같은 곳을 몇 군데 저희가 파악해 두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은 폭격이 없을 거라.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교민은 140여 명이고 이스라엘에도 48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출국을 권고 중인 정부는 유사시 철수 계획도 세웠는데 대부분 레바논의 터를 잡은 장기 체류자들로 한국에 마땅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텔아비브에선 이른 아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른바 삐삐 테러 보복을 한다며 모사드 본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텔아비브가 표적이 된 것과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 모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인데 이스라엘군의 요격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스위스에서 버튼 하나로 죽음을 맞는 이른바 조력 사망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안락사와 달리 의사의 도움 없이 기계 안에서 죽음을 맞는 건데요. 60대 미국 여성이 이 캡슐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스위스의 숲속에 캡슐형 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명 조력 사망 캡슐입니다. 60대 미국 여성이 이 기기 안에서 죽음을 맞은 첫 살해자가 되면서 스위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업체 측은 여성의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였다며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뒤 캡슐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캡슐은 기기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산소량이 급감해 5분 내 죽음에 이르도록 설계됐습니다. Pull, catch here, and that releases the lid. The lid is very light to touch, so it's very suitable for an elderly person. 하지만 의사의 약물 처방 없이 손쉽게 죽음을 맞는 방식에 제품은 공개 때부터 윤리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Zum anderen ist die entsprechende Verwendung vom Stickstoff mit dem Zweckartikel des Chemikaliegengesetzes nicht vereinbar. 스위스 당국은 조력 사망 현장에 함께 있던 개발업체 대표를 포함해 최소 4명을 자살 방조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콘서트장, 대관 등으로 82억 원을 벌었지만 이 잔디 관리에는 수익의 3% 정도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달 A매치 당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된 바 있어서 이 액수가 적절했는지의 뒷말이 나오는데요. 날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직원들의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언뜻 보면 잔디가 푸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이 움푹 파여 있고 모래와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열악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상암동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드리블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협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이유로 다음 달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라크전을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암 경기장은 올해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급 폭염에 대중문화 공연들도 많이 진행된 탓에 잔디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장을 빌려주고 82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잔디 관리에 쓴 돈은 2억 5천만 원, 3% 정도입니다. 국내 다른 구장들의 관리 비용보다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역시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 집행됐다고 밝혔지만 축구 국가대표 경기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 등 결과가 좋지 않은 탓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사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금 세계 여자 골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리디아고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에 이어서 여러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리디아고의 비법은 뭘까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LPGA 투어 메이저 우승까지. 리디아고는 최근 출전한 4개 대회에서 3차례 우승컵을 석권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상금만 24억 원에 이릅니다. 최고의 샷감을 선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되레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드라이버 비거리와 정확도는 LPGA 전체 선수 중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골프 도사로 거듭난 리디아고의 비결,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로 바꾼 게 주요했습니다. 옛날에는 비거리를 내려고 드로우를 많이 내려고 했지만 페이드를 치면서 조금 거리 손실은 있어도 그냥 오히려 정확하게 손목이 풀리지 않으면서 몸통으로 회전하는 페이드 구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왼쪽을 막아놓고 페어웨이 적중률만 높인다라고 하면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지난 2022년 결혼 후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부분도 상승세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68타를 치던 78타를 치던 항상 그냥 저 사람 리디아고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물오른 샷감의 리디아고는 2주 연속 우승이자 KLPGA 통산 2번째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알면 알수록 답답한 인간형도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핏빛 기운이 드리워내리는 보랏빛 비, 관계의 파탄을 상징합니다.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조용필 노래처럼 애써 웃어보지만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스운데 슬픈 장면, 요즘 말로 우프다. 영어로는 희비극적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지난달 30일 만찬을 대통령실이 갑자기 연기한 건 의대 증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냉랭한 기운이 그대로였습니다. 지도부 상견 만찬은 2달 전에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만찬도 상견례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감한 대화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한 대표에겐 별도의 발언 기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한 대표는 다시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뭘 논의하고 싶은지는 이미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2달 전 만찬에서 한 대표는 내 목표는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런데 여태껏 헛바퀴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인 꽃무릇입니다. 꽃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시든 뒤에야 잎이 돋아납니다. 내가 가면 너는 떠나고 없고 내가 오면 난 떠나고 난 후이니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으랴. 대통령이 올해 초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국을 타개하려면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할 집권당 대표하고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습니다. 9월 25일 앵커 칼럼 오늘 답답합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